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고 강조한 대국민 담화 발표 하루 전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날짜는 어제 오전 10시였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불응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압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거듭된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 체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정해진 날짜에 소환에 불응하자 즉각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2차 소환 통보 시기에 대해서도 다음 날 바로 통보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일자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소환을 둘러싼 상황을 적극적으로 밖으로 알리는 것, 대통령 측의 출석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큽니다. 소환 불응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은 뒤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특수본은 최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 조사 불응 등을 이유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경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체포를 시도할 경우 국가기관 사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통해 조사 없이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선행 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이 바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스스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출석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다음 소환 일자가 대통령 내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이지 내란이 아니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변호인 의견서 같다는 평가가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검찰 소환 통보 하루 뒤에 나왔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정상적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주장하고 수사하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어지럽게 하는 내란 행위라는 겁니다. 일제히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는 두 사람의 주장은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공개적으로 법적 반박 놀이를 펼치며 적극 대응에 나선 윤 대통령. 앞으로 수사기관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과 세부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6명은 휴일에도 각자 자택에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접수 이후 진행할 첫 재판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증거를 조사하고 사건 쟁점을 정리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법연구관들로 법리검토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사건을 이끌 주심재판관도 결정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하면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앞으로 2주에서 4주 동안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다음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 심리할 방침입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탄핵 심판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맞섭니다. 피청구인이자 법률가인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9명 정원인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인 점은 변수입니다.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8명 체제를 두고도 정당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재판관 6명 선고 때는 불복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는 이번 달 안에 국회목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 복귀 가능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여야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적격성을 심사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 3선 정점식 의원이 맡기로 했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내정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후보자 3명의 청문회를 끝낸다는 계획이고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환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혼란 수습책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계엄 사태의 피의자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는 보류하겠다면서 중립적인 국정 운영을 당부했는데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다음 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재명 대표는 국정 정상화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사태로 불안해진 경제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야당이 국정 운영의 한 축이 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 탄핵안 가결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제 여야를 나누는 건 무의미하다며 중립적인 국정을 당부했고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국정 혼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부터 논의하자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대표 제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국민의힘 내홍이 격해지면서 전국 주도권은 민주당과 이 대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국정 안정과 민생에 집중하며 사실상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여전히 여당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을 겨냥해 집권 여당의 역할을 강조한 건데 내부적으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설립 제안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부각한 셈입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고위당정 협의회든 또 실무당정 협의회든 것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책임자처럼 굴지 말라며 야당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론 친윤계 등 주류 그룹을 중심으로 당 장악력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의 사의 표명으로 비대위로의 체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한 대표를 배신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 것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맹폭을 퍼부은 게 대표적입니다. 당헌 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깊이 숙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주류의 이 같은 모습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보여준 강한 결집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친박계에서조차 27명쯤 찬성한 거로 추정됐는데 이번엔 여당 이탈표가 12명, 이 중 친윤계에선 찬성표가 거의 나오지 않은 거로 분석된 겁니다. 탄핵 트라우마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확연히 다른 대응을 보여준 셈인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여론 추이가 당 수습의 방향타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회와 실무당정협의회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어 엄중한 전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헌법 체계에 따라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을 차질 없이 움직이는 게 전국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데 공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탄핵안 가결을 두고 한동훈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한 대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지도부 줄사퇴 속에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오전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친한계 장동혁 진중호 의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표를 내며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된 건데 한동훈 대표는 그러나 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한 대표는 우선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초 오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밝힐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 같은 사실이 일부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지자 일정을 미뤘습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아직 숙고 중이라면서도 사퇴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데다가 차기 대권주자로서도 계속 직을 위해 버티는 게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친한계 일각에선 한 대표는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없다며 사퇴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국민과 국민의 힘을 배신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친한계마저 등을 돌리며 한동훈 체제의 붕괴는 돌이키기 어려워진 만큼 향후 비대위 구성에선 친윤계가 주도권을 쥐게 될 거란 게 중론입니다. 결국 검사 출신으로 단숨에 여당의 중심에 진입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다 나란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셈인데 한 대표로선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 허약한 당내 기반을 미리 보완하지 못했던 게 최대 실책으로 꼽힙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현승 의원은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한 것을 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SNS에 우리 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가 붕괴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원에 따라 하루속히 비대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상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 시 비대위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 등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재에게 공은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부 8년 만에 다시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바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갈등과 대립, 또 분열과 혼란, 거기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이 같은 국가적 불행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요. 어찌됐든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도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가적 불행이 반복된 데 대해서 참담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번 탄핵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4일 토요일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겨우 통과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비상계엄 상설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국민의힘 여당에서 22분의 현역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최소한 22표에서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호 의원이 34표 정도를 득표했기 때문에 최소 22표에서 최대 34표 정도의 탄핵 찬성안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겨우 12표, 찬성 12표, 그리고 뭐 기권 3표, 무효 8표 정도였는데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야지 압도적으로 탄핵안이 통과시킬 수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제가 그날 보니까 여의도에서는 찬성 집회가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앞으로 향후 50년 정도는 투표를 행사할 텐데 이분들에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지난 수요일에 윤 대통령이 어제 출석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지금 응하지 않았거든요. 검찰에서는
수요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 표결이 토요일에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회 표결 한참 전에 이미 이렇게 소환을 통보한 걸 보면은 이게 뭐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내란 혐의 주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방첩사령관, 국방부 장관, 특전사령관, 또 수방사령관까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거의 모든 지금 군경 지휘관들이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 그리고 조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 이런 상태라면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룰 수 없는 상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1차 소환 조사 요구를 했고요.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아직 변론을 착수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변호인단도 완성돼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변호인단도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본인의 사실관계 입증, 그리고 법적 대응 논리를 구축해야 되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같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부위원장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점을 보면 네. 1차 소환이 그러니까 11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인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담화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어떤 변론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정도의 그 반응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1차 소환 이후에 이런 담화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된 데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닥친 문제가 자진 사퇴를 하느냐 아니면 탄핵 심판을 가서 유무죄를 가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으로서는 자진 사퇴를 했을 때는 그야말로 모든 걸 바로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대통령직을 가지지 않고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리한 어떤 조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직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사에 들어가겠다, 끝까지 다퉈보겠다라고 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 소환에 불응하셨습니다. 하지만 3차까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 겁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난 14일 날에 탄핵 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어쨌든 조사에 응하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당시에는 얼마 전에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경호처하고 좀 물리적인 대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됐고 대통령의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모두 이임이 됐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의 기관의 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허가를 한다면 경호처와 수사기관이 물리적인 충돌이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도 담화문을 통해서 정치적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직무 정지가 된 상황에서 빨리 검찰 수사라든지 수사기관에 응하셔가지고 진실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일단 1차, 2차, 3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체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긴급 체포, 다시 말해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긴급 체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에 나서는 체포 영장 발부를 통한 체포 방법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이나 관저 두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럴 경우 경호 인력을 뚫고서 이제 체포를 시도해야 되는데 이 같은 방안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혐의점이 소명돼야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한대행 손에 달리게 됐는데요.
거부권을 법적으로는 행사할 수 있지만 이거를 또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의전 서열로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이양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이 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뭐 거부권이라든지 어떤 국무위원 임명이나 뭐 제청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법적으로 이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22살 때부터 관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어떤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서 여당과 야당의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과 함께 논의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극적으로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아직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그 정당성에 훼손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권한 대행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에도 고건 총리를 보좌했던 국무조정실장으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비상계엄의 혼란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해외에게 모두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이 국회의 의견을 이제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이것도 여쭤볼게요. 사실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이 피의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해서 위태롭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한덕수 권한 대행이 피의자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사실관계 규명을 더 물론 법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검찰에 불려가서 어떤 그 재판에 기소될 정도의 혐의점이 지금 발견된 상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2004년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때 고건 전 권한대행이었는데 이 당시에 고건 권한대행이 이미 그 국회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국회에 제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지금 권한대행이지만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국정 운영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헌법상으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국익에 기반되는 어떤 국정 철학은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저희 당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이미 한덕수 총리 시절에 3차례나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지금 입장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직위가 상실된 상태가 아닙니다. 대통령 직무, 대통령 업무를 하지 못할 뿐이지 대통령의 직위가 지금 상실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저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며 한덕수 총리는 내각을 총괄할 권한이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양쪽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좀 인용을 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3번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선거의 중립성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사실 저희 야당이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소추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라고 할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이것은 일종의 경제 공동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일종의 비위 사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대통령이라는 어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비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사람들이 많고 정책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안이 조금 복잡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는 헌법과 형법에 나와 있는 내란죄에 있어서 어떤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군 병력을 출동시켜 가지고 권능을 마비시킨 겁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마비시켰을 때는 이게 내란죄에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창문을 뚫고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증언들까지 국민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보다 명백한 사건이 뭐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이죠. 사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려고 하면 먼저 국방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을 하고 검토한 다음에 그게 요건이 성립된다고 했을 때는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포고문과 담화문을 작성해서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이 국무회의인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걸쳐서 비상계엄이 선포돼야 되는데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이런 걸 작성한 과정도 없고 비상대책위가 열리지도 않았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단순한 사건으로 헌재에서도 금방 이것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야당은 믿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명확하다라는 지금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길고 짧은 건 나중에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비상계엄이라는 통치 행위, 즉 정치 군사적 결단을 과연 헌법재판 탄핵 사유로 볼 수 있겠는가, 그 부분부터 이제 들여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진입과 선관위 진입 이 부분인데요. 과연 그 국회와 선관위라는 정부 기관, 헌법 기관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는가라는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한 잘못이 중대한 위헌 위법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폭동, 내란죄를 구성하는 폭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폭동이라는 그 정도가 과연 한 지방의 평온을 완전히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가. 다시 말해서 단순한 폭력 행위 같은 경우는 폭동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 6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9인 체제를 언제 갖출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9인 체제는 12월 중에 완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4일쯤에 지금 3명이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고 민주당이 오는 12월 23일이나 4일에 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12월 30일쯤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2월 중에 완료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가 좀 소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잠시 뒤죠. 오늘 오전 10시 반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지도부 붕괴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야당이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탄핵 내전이 너무나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2번의 지도부가 바뀐 거예요. 이게 역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정당에게 정권을 맡겼는지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먼저 국민의힘이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정치인은 진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아갈 길과 들어갈 길.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이기 때문에 뭐 왈가왈부하기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실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위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표로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해당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내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내가 투표를 했습니까?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당헌 당규상 선출직 4명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붕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도 있긴 하지만 사실 한동훈 대표 측으로 분류되고 있는 2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어떤 측근들도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다는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의 퇴진이 나중에는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의 승리가 나중에 훗날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물러서는 것이 당내 갈등을 조금 더 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10시 반에 있을 기자회견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사의를 밝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정말로 이제 사의를 한다면 이제 이재명 대항마로 사실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타격이 상당하겠죠. 상당하죠.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또 정치력에 대해서 그동안 숱한 이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다소 갈지자 행보를 많이 보였다라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예를 들면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찬성한다고 했다가 다시 반대하는 그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정치력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실 당시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면 쉽사리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여건, 쉬운 여건은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 전후로 해서 그리고 의원총회장에서 행한 여러 가지 발언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내란을 자백했다. 이런 식의 공개적인 발언을 했었고 또 방금 강성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뭐 탄핵을 비상계엄을 내가 했습니까? 내가 뭐 탄핵 때 표결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참담한 심경인 의원총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정말 가슴 아픈 가슴에 대못을 찔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는 당분간 휴지기를 좀 가지면서 다시 재충전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이어서 짧게 바로 여쭤볼게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건데 비대위원장 좀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이름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무성 대표는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 유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비대위는 그야말로 우리 당의 안정과 통합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인물로 채워져야 된다.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가 탄핵 심판과 함께 지금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탄핵 심판 결과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비대위 체제는 오래갈 체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탄핵 결정이 인용될 경우에는 곧바로 이제 대선 체제로 넘어가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바로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이번 비대위는 그야말로 안정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관리 위주의 비대위로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든 간에 이제 뭐 국회와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을 위해 좀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가 국정 안정 협의체 구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미진한 좀 의견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미진한 게 아니라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 야당이 봤을 때는 정말로 황당하다 이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절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이 여당이다. 민주당이 여당인 척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빠른 당정 협의를 실시하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아주 잘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야당과의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여소 야대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을 빼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번에 지금 예산안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난 2년 반 동안 법안 제대로 통과시킨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야당을 배제하려고 하는 모습, 아직도 여당임을 자랑하는 듯한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실지. 그리고 지금 초당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부터 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협치해야 한다라고 지금 촉구를 하셨는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기 대선이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 차기 대선 출마자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니 해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모이고 있거든요. 자, 민주당이 이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집권 여당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신 예. 대목. 2당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예, 정말 저희들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물론 국회 안에선 민주당이 제1당이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소수 여당인데 그러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위가 상실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집권 여당이고 그리고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 그리고 국회와 함께 협치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렇게 지금 여당은 절대 아니다. 집권 여당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언급해서 과연 앞으로 전국을 풀어가는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희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서 과연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기분 좋게 서로 가슴을 핥히지 않으면서 발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쭤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사실 속으로는 무척 불안할 겁니다. 지금 이제 1심 판결이 지난 11월 15일 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3개월 안에 2심 항소심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면 내년 2월 15일입니다. 내년 2월 15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만일 그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굉장한 현타가 올 것이고 전국은 굉장히 소용돌이 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탄핵 정국에 관련해서 지금 두 분과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조금 뒤에 또 탄핵 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출근길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함께 수사를 벌이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군병력 1,500명이 투입됐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모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소환 통보나 관련 영장 신청은 아직 없었지만 언제든지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수괴 혐의임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불러 선관위를 장악하란 지휘 서면을 주고 이후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진술 등 관련 증거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선관위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긴급 체포하고 40명 넘는 현역 군인을 조사하며 내란 주요 임무를 수행한 군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국방부나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에서 군인 1,500명이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동원됐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등이 혐의 적용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경쟁에서 한 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경찰이 내란 수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특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구속되면 이른바 공관 모임 참석자 전원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검찰 특수본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국회 등 주요 시설에 수방사 군인들을 투입한 혐의를, 곽 사령관도 계엄 당시 707 특임단 등 군대를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사에서는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구속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함께 공관 모임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네 사람이 한남동 공관에 모였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 사전에 계엄을 논의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군 관련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은 연일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입은 다쳤지만 여인영 사령관 등 다른 공관 모임 참석자들을 통해 필요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끌어내라는 취지의 전화 지시를 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직접 챙긴 정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발령 이후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연락해 상황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이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곽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전했고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 사령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오자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를 막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이 군 지휘부 입에서 연이어 나온 겁니다. 또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올해 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관 모임에 참석했던 인물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임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령관이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 받았다고 밝혔고 이 사령관은 계엄 발표 전 군 간부들에게 소집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두 사람에게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이를 징검다리 삼아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 등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인물입니다. 또 박 총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박 총장은 그러나 자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 해임 절차가 곧 진행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인영 사령관에 대한 보직 해임 절차가 이번 주 안에 시작될 거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같은 보직 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대가 비상계엄 선포 30분 전부터 비상 소집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YTN을 보고 계엄 사태를 인지했다고 밝혔는데 국회의원들 저지 목적으로 병력을 사전 대기시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실에 YTN을 틀어놓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대통령께서 긴급 담화를 하시는 마지막 가운데서 동시에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30분 전인 지난 3일 밤 10시쯤부터 수방사 제1경비단 예하 특임대대가 비상 소집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수방사 관계자는 YTN에 영문도 모른 채 비상 소집이 이루어졌다며 이후 뉴스를 보니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저지하라,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탄과 공포탄 등으로 무장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국회에는 진입하지 못해 성산대교 인근에 차를 대놓고 대기했는데 이후 나가라는 지시가 있으면 총은 차에다 두고 3단봉을 가지고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수방사 관계자는 계엄 선포 40분쯤 전 임무가 있을 것 같으니 사령관 사무실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사령관 사무실에는 조성현 제1경비단장과 조백인 참모장이 있을 거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방사령관뿐만 아니라 제1경비단장, 참모장 등 간부들도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고 이에 따라 병력 비상 소집도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검찰은 수방사 간부들이 계엄을 사전에 파악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지시 과정이 담긴 녹취 파일도 확보하고 조성현 1경비단장과 조백인 참모장 등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에도 서울 도심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하면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촛불 집회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 높이 깃발을 든 시민들의 긴 행렬이 도로를 메웠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년부터 응원봉을 든 청년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시민들은 시청역에서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성을 겨눈 불법 기상계엄으로 저지른 내란죄는 그 어느 것보다 무겁습니다. 윤석열은 계엄을 통해 그리고 포고령을 통해 자신만의 독재를 꿈꾼 것입니다. 시민들은 매일 저녁 7시 헌법재판소 앞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기업 비상행동도 매일 저녁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전국 광역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 대행진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도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탄핵 찬반 단체의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젊은 층이 많이 참석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희망적인 신호라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최근의 정치 집회와 달리 이번 탄핵 집회는 10대와 20대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오는 등 참석자가 눈에 띄게 젊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통념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들이 이런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와 헌신을 보여준 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희망적이라고 조한조 미국 웨슬리언대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 권한이 정지됐다며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습니다. 또 탄핵안은 지난 7일에도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으로 가결이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해 거센 반발과 분노를 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럭헤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과 통화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현재 비상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확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확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주요 경제 법안들의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수건이었던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법 등 모두 발목이 잡혀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미국은 최근 자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6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가까운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기업 라피더스에 2천억엔, 우리 돈으로 2조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K반도체의 경쟁자들로 특히 미국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제3주자입니다. 각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돕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황. 반도체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모든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여야는 현행 1%에 불과한 R&D 시설 장비 투자 공제율이라도 20%로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그 R&D 비용 세액 공제 일모를 7년으로 시설 투자 일모는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전국 때문에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근데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25% 공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공장의 대규모 전력 공급을 책임질 전력망 특별법도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 당장 내년도 사업 계획에 맞춰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 기업들은 속이 바짝바짝 탈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기업들도 느려져요. 투자도 느려지고요. 기술 개발도 느려집니다. 느려지는 만큼 경쟁이 낮아지죠. 아직 연말까지 시한이 남은 만큼 민생 법안과 함께 극적 타결 가능성은 있지만 탄핵 정국과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닌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12.3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이르면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6번째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검찰은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검찰의 윤 대통령 출석 통보는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보다 빨랐는데 내란 혐의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여온 경찰보다 먼저 물밑에서 윤 대통령 소환 조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실제 소환이 이루어지면 검찰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거쳐 지검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는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는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이미 줄줄이 구속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를 나눠서 처벌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0일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나란히 구속됐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구속된 다음 날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그리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까지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로서 계엄 사태를 총괄한 건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특별수사본부 구성 닷새 만에 정점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속도전에 나선 검찰.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1차 소환에는 불응했지만 수사를 끝까지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거취를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뒤 오전 10시 반 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자신은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당내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며 당 지도부가 사실상 무너지자 사퇴 입장을 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가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고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고위 당정이나 실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신속히 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속 조기 대선을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본인 재판을 두고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튿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란 건데 이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부터 줄곧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헌법의 원리, 국민의 뜻, 그리고 진실, 정의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 않았겠지요.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의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는 만큼 이 대표로선 조기 대선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령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심도 유죄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헌재에 촉구한 것처럼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재판 강행 규정대로 빠른 결론이 나오도록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에는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지만 2심 선고 시점과 결과는 여전히 대권 가도의 변수로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수감됩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난주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탄핵안이 통과되자 한국은행은 정치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 변동성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번 주 우리 증시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개장한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2,512.32, 그리고 코스닥은 700.78. 자, 2,500과 700선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였는데 오늘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증시는 계엄 충격을 딛고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계엄 이후에 고공행진하던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1,433원에 거래됐는데 탄핵안 가결로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자, 지금 환율은 1,428원으로 출발하면서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만큼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 1,400원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코스피가 2,5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을 오늘 종가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경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검찰은 오늘 재차 통보할 예정인데요. 헌법재판소도 오늘 오전 탄핵 심판을 위한 첫 회의를 엽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고 소환에 불응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헌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피의자 조사를 조금 더 이후에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은 지연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이 변호인의 선임 그 이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출석을 불응한다거나 아니면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영장에 의한 체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변호인을 지금 뭐 조력을 받기 위해서 시일을 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자, 검찰이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떤 신병을 확보할 수도 있다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예, 일단 이게 형사소송법 203조에 200조에 2에 있습니다. 예, 이게 이 혐의를 범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조사를 불응하거나 아니면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영장을 신청해서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다만 이분이 이제 몇 회의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몇 회 불응했다라고 해서 체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이라도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의적으로 이제 불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인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발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체포 방법이 긴급 체포가 있습니다. 예. 이 긴급 체포 같은 경우는 200조의 3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이 혐의를 이제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이라도 이러한 요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긴급 체포라든지 영장에 의한 체포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 중요한 상황이고 굉장히 좀 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뭐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불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사전 구속 영장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이제 이것은 어떤 적용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예, 이게 지금 영장에 의한 체포라든지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지금 현재 경호처에서는 아직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거나 긴급 체포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할 때 경호처랑 다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해서 발부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예.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도 이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70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이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만약이라도 체포영장 자체가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무래도 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하게 이 내용을 증명을 해야 된다, 소명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이제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또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많은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 시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통보를 했으니까 탄핵안 가결 시점 훨씬 이전이거든요. 그만큼 검찰이 좀 증거와 법리가 이미 좀 탄탄하게 갖춰졌다고 보는 걸까요? 예, 지금 이게 12월 11일에 소환 통보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15일 오전 10시에 나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월 11일을 보면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된 게 1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한 것 자체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수사기관에서 뭐 증거를 많이 갖고 있다거나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지금은 이 피의자로 조사를 이제 출석 통보를 한 겁니다. 이게 출석을 통보했다는 것은 피의자로 와서 우리가 일단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피의자 조사를 하는 목적 자체는 내가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증거를 일단은 지금 확보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이라도 확보한 증거랑 다른 이제 진술을 한다고 하면 어느 쪽의 진술이 맞는지 아니면 뭐 어떤 물증과 이 진술 간의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다만 어느 정도의 질문을 만들기 위한 증거는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아마 11일에 이 소환 통보할 당시에는 또 증거가 많이 확보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15일이라는 5일 동안의 기간이 있고 사건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5일 동안 어느 정도의 이제 증거가 모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1차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다음 조사까지도 이제 예상을 해서 15일에 통보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금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도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진 출석해서 조사에 성실히 임했었는데 돌연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다음 날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좀 통보가 되고 좀 이런 이제 일정을 봤을 때는 어떤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심경 변화의 이유 어떻게 추측이 됩니까? 예, 일단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응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실제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또 이렇게 이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예상을 해봤을 때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사건에 관해서 키맨이라고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키맨인데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에 따라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특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신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혐의에 대해서 실제 재판이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본인의 진술 자체가 현재의 그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자체가 본인이 나중에 주장하는 내용과 상충된다거나 하면 본인에게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게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하지만 본인은 일단은 이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오늘 9시경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서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 또한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이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거 관련해서도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그동안 지금 소환 통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검찰이 2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또 이제 경찰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기관 중에 어디에서 수사를 받을지를 피해자가 이제 고민을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 일부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이게 뭐 이제 기소가 된다든지 하게 된다면 그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사건 자체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피해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조금 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게 그리고 수사기관이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 세 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어디서 기소할지를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뭐 검찰에서 기소하거나 뭐 공수처에서 기소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조금 우려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 실제적인 진실 발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공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어느 쪽으로 출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의견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검찰에서 이제 굉장히 몸을 오래 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데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 경찰과 검찰에서 이제 같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검찰에서 기소했던 사건이 있었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재판 결과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기는 해서 이게 만약에 검찰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은 현재 어느 수사기관에 가든 뭐 특히 유리하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사실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경찰이 공조수사본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오늘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속보까지 짚어봤고요. 자, 수사 상황으로 다시 넘어가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 지금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의 혐의가 좀 인정될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이게 이제 외환죄 같은 경우가 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형법의 92조 그리고 또 그 이하에 몇 개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그 기본적으로는 외국인과 통모하거나 아니면 외국과 통모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외환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외환죄의 이제 혐의도 검토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환죄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관계가 구체화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사령관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3명의 사령관이 있는데요. 모두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란에 가담한 중요 임무 수행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이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뭐
그 곽종근 사령관 휘하에 있던 뭐 지휘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국회에서 진술한 것과 다른 부분이 나왔다라고 아마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달리 진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이 부분 내란의 뭐 중요 종사자 이렇게 볼 수 있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해서 일단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경찰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직 정보사령관뿐만 아니라 전직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포고령 작성자로 지목을 하면서 긴급 체포를 한 상황인데, 자, 제2의 계엄 의혹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어디까지 지금 정보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일단 지금 그 국회에서 이제 계엄 해제에 대해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가결이 되고 나서 저희가 기억을 하는 게 몇 시간 정도 이 해제가 선포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2계엄을 다시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박안수 총장이 이 가결 이후에 윤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방부 지하에 있는 합참 결심 지원실에서 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제2계엄을 의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 또 추가적으로 뭐 이에 조금 상응하는 것 같은 이런 좀 사실관계가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2계엄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형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지휘부들이 줄줄이 구속됐거나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법원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내란죄랑 직권남용 권리 행사가 보통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이 내란죄에 대해서 상당한 소명이 됐다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본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이 죄 중에 한 가지 이상은 일단 명확하게 소명이 됐다라고 어느 정도의 의심할 만한 부분이 소명이 됐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우려 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 재판부,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는 일부 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보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본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자, 지금 헌법재판소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자, 조금 뒤부터 이제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 상황인데, 자, 기일이나 절차뿐 아니라 주심 재판관도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가 열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심 재판관도 정해지고 수명 재판관도 이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 준비 기일, 증거조사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제 조금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일단 오늘 어느 정도의 틀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구인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이제 돼야 되는데 6인만이 있지 않습니까? 3인의 공석이 있기 때문에 이 3인의 공석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 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절차를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12월 중에 이 3인에 대한 공석도 이제 마무리하겠다,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절차가 이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 3인이 뭐 공석이 언제 임명되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습니다. 오는 18일에 출석을 요구한다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에 출석을 요구해달라고 1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 자, 변호사님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경찰, 그러니까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8일에 출석해달라라고 한 얘기잖아요. 자, 대통령 측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18일에 출석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을 빨리 선임을 해야 됩니다. 선임을 해서 예. 18일에 이제 그 변호인과 같이 출석을 해서 출석한 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거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진술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확보한 증거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그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단은 그 당시에 1차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한 다음에 2차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18일에 출석하는지 여부가 결국엔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될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불응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헌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뒤 한 10시부터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오늘 뭐 기일이나 절차뿐 아니라 주심 재판관도 뽑는다고 하죠. 예. 자,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출근길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자, 그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밝혔는데 오늘 출근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언급 없이 그대로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뒤 10시부터 첫 재판관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변호사님,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 오갈까요? 예, 이 재판관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재판관이 이제 주심 재판관이라고 해서 주된 이런 심의를 진행하는 재판관이 있을 것이고 또 수명 재판관이라고 해서 이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이런 좀 업무를 하는 재판관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뭐 변론 기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변론 기일에서 변론 준비 기일을 몇 차례나 할 것인지 또 이제 변론 기일을 몇 차례 할 것인지 또 증거 조사 절차 같은 경우에 이제 증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100명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명을 다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뭐 일부만 받아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정하고 큰 틀에 맞춰서 이제 세부적인 안을 진행을 할 것인데 만약에 지금 큰 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증거 조사 절차에 대해서 다른 예상하지 못한 증거가 신청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9명의 재판관이 이제 구성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6명이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추후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또 공석이 어떻게 이제 채워지느냐, 언제쯤 채워지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결론이 언제쯤 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직전에 탄핵 사례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 기일에 이제 3차례 있었고 변론 기일이 17번 진행이 되면서 이제 91일이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권한대행이 직접 밝혀 상황인데 얼마나 걸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까? 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이 탄핵 만약에 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탄핵 결정 이후에는 결국에 그 2개월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 180일 내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180일 내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정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의 이제 판단이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짧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였습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뭐 혐의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실관계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내란죄 관련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사실관계가 조금이고 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변수로 볼 수 있는 것이 증인 절차가 그 이전과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증인 절차를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변수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 변론 기일이 가장 많이 지연되는 것은 증인 신문을 하는 절차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때마다 기일을 새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길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180일에 가까운 기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6인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자체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인 심리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석을 채워
세우는 절차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헌재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은 만큼 각 재판관들의 어떤 이력이나 정치적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원칙적으로는 실체적 진실과 그리고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사항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칙적으로는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탄핵의 요건 자체가 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법률이나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가 결국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법리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부분이 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도 어려운 내용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도 볼에 닿는 공기가 제법 차가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에도 4도 선에 머무르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늦게까지 밖에 계실 분들은 가방 속에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퇴근길 무렵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사이 그 밖에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 제주 산간에 1에서 5cm가 되겠는데요. 추위 속에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4도, 전주와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겠는데요. 특히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여기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